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주차에 이제 들어왔네요.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두세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조직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적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오르거니제이셔널 스트럭처, 조직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했던 조직 구조가 뭐였냐? 펑셔널 유닛 스트럭처라고 해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기능 단위 조직 구조 혹은 기능 단위 구조라고 해서 가장 큰 특징은 주어진 업무를 부서별로 나누어서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부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다시 얘기하면 조직 사이즈가 크지 않다. 요새 대부분 부서가 요사이는 이제 팀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팀은 과부제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잖아요. 그죠? 부서 인원수가 보통 한 10명 내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부서가 보통 한 10개 정도라고 하더라도 많아봐야 100명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규모가 큰 사업부 조직 구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규모가 작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죠? 팀제로 운영돼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깊이 있는 지식이 도출될 수 있다. 각 부문별로 그리고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디비저널 스트럭처라고 해서 사업부 조직 구조 혹은 사업부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부 조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직 대부분 특히 대규모의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직 구조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LG전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조직 구조의 특징으로는 각 사업부별로 필요한 기능 단위 부서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업부가 예를 들어서 4개다. 그러면 각 사업부별로 예를 들어서 인사부는 4개가 존재할 수 있다. 혹은 5개가 존재할 수 있다. 사업부 숫자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능 단위 부서의 중복이 일어난다. 기능 단위 부서의 중복이 일어나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셀프 컨테인드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자립적인 기능을 한다. 사업부 하나를 하나의 기능 단위 조직 구조로 이루어진 회사로 간주해도 될 만큼 필요한 모든 부문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라인 스텝 조직 구조인데, 라인 스텝 조직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용어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라인과 스텝. 라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어셈블리 라인, 생산 라인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생산 1라인, 2라인. 우리 핸드아웃에는 어셈블리 라인이라는 말을 썼었죠.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능을 보유한 순서대로 이를테면 뭐 마스터, 어프렌티스 뭐 이런 위계로 라인을 형성하고 그 라인상에서 어떠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라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라인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스텝이라는 용어 우리가 조직의 5가지 구성 성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이 스텝 기능이 중요하다. 이른바 기술 지원 혹은 관리 지원 부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비교적 작은 제조업체에서 관찰될 수 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병원 같은 경우도 라인 스텝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직 구조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는 라인 스텝 조직 구조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조직을 구분해 볼 때 라인과 스텝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거는 조직의 5가지 부분으로 말할 때 오퍼레이팅 코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곧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조직 구조니까 우리가 조직 구성 성분이랑 당연히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해서 조직 형태가 상당히 특이했어요. 사업부 조직 구조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매트릭스 조직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기능 부분과 제품 부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원화가 아니고요. 이원화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반면에 제품 부분 같은 경우는
제품 부분이 이제 나눠져 있고 생산 부분이 나눠져 있다고 했을 때 제품에 관한 모든 생산은 생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 부재처럼 기능 단위 부서의 중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업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 활동은 자원을 투입해서 휴먼 캐피털, 텐저블 리소스, 인텐저블 리소스를 투입해서 조직 내에서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난다. 이를테면 부서 간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아웃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결과물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기업 활동이라고 하고 그런 아웃컴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었죠. 일단 결과물이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돼서 혹은 구매자들에게 어필이 돼서 잘 판매가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재무적인 어떤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얼마만큼 그로 인해서 우리 조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스테이크 홀더들이 만족을 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공헌하고 기여했는지 그런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은 어떤 기업 활동은 어떤 해당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업의 활동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더불어서 CSV라는 것도 한번 볼게요. CSV는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해서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해서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해서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공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예로 들었던 거 잘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도 중요하니까 좀 잘 공부를 하시고요. 좀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3장 핸드아웃 몇 페이지냐면요. 7페이지가 되는데요. 기업 운영의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가 뭐냐? 그래서 제목만 보면 이제 쉐어홀더 캐피탈리즘,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그래서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은 우리가 한글로 이야기하면 주주 자본주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있는데 기업들은 이제 어떤 자본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그죠?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주주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는 자본주의의 원리에서 누가 주가 되느냐, 그야말로 주주가 주가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핵심 목표는 주주들에게 최대의 배당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배당을 하냐면요,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주식값이 오른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기업 가치가 오르게 되면 주식 가치도 오르게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우원이라는 주식회사를 오너예요. 제가 주우원이라는 주식회사의 지분을 한 80% 보유하고 있어요. 거의 제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죠. 제가 경영을 잘했어요. 지분도 많이 소유하고 그 다음에 경영도 직접 해요. 이른바 오너 매니지먼트, 소유 경영 어떤 구조인데 그런 경우 저희 회사가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이익을 낸다 그러면은 우리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거는 우리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더더욱 보유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주식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주식이 잘 거래된다는 거예요. 수요 공급 법칙만 간단하게 적용해 봐도 그러면 우리 회사 주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수요가 많아질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을 물론 이제 증자를 통해서 늘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 더 정확할 수 있겠다. 어쨌든 기업 가치가 오른다는 거는 주식 가치가 오른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왜 주식을 사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면 투자자들 같은 경우 우리 주식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파악할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산이라는 게 부채하고 그 다음에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회계 원리 배우게 되면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산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제 각각의 자본 계정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부채 계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자본 비율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죠. 간단한 거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식을 살 수 있을까 말까, 주식을 살까 말까. 그래서 주식을 살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기업 가치가 오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주식회사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어떤 설명을 드리고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주주들에게 최대한 배당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주자본주의에서 인사 시스템의 주된 기조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 배웠죠? 능력주의. Ability Based System. 이 대문자로 써야죠. 줄여서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ABS. ABS 그러니까 무슨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능력주의가 중시된다. 그죠? 왜냐하면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능력이 뛰어나야 기업 경영이 잘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조직에 있는 최고 경영층이 무능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정리해고 같은 것들이 마구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업 경영을 잘해서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한테 어떤 기업은 인수합병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기업이 운영되는 경우 M&A, Merger and Acquisition, 인수합병. 원래는 이제 멀저가 먼저 나오니까 합병 인수가 맞는데 올해는 통상 인수합병 하더라고요. 인수합병이 빈번하다, 능력주의가 중시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핸드아웃 보면은 이제 에이전시 프라블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영어도 우리 주식회사 공부할 때 나오거든요. 근데 미리 좀 공부할게요.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네요. 에이전시 프라블럼. 에이전시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전시는 누굴까요? 에이전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리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프라블럼은 문제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리인 문제라는 말을 하는데 이 대리인이라는 문제가 왜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주주자본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사 체계 시스템의 기조는 능력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조직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주들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니까 주주들의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그야말로 기업 경영을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업 경영을 하는 게 좋겠어요? 경영에 뛰어난 사람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누가 조직을 이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 썼었잖아요. 우리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라는 말 썼었죠. 이게 어떤 거였죠? 전문 경영. 그죠? 반대는 소유 경영, 오너 매니지먼트. 그래서 대리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전문 경영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리한 거예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을 대리로 해서 경영에 있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전문인이 그 조직을 지배하고 운영해 나간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능력주의라든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가진 대리인이 조직을 이끄는 것이 맞다, 타당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문 경영인을 데리고 와서 자, 예를 들면 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주식 가치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우량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주주총회라는 거는 우리가 제너럴 미팅이라고 해서 이따가 또 다시 이제 주식회사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표이사하고 CEO하고 이제 최고 경영자하고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찌됐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이의원으로 정했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의원으로 정해서 이 사람한테 경영을 맡기는 거예요. 무슨 경영이에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회사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경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이의원을 삼성전자의 경영자, 즉 프로페셔널 매니저로 임명을 했다. 전문 경영자로. 그 사람한테 경영을 맡긴 이유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인데 이 사람이 삼성전자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제공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전문성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임명을 했으니까 연봉도 상당히 높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고 경영자들 보면 연봉이 최소한 10억 이상은 돼요. 어떤 전문 경영자는 뭐 20억, 30억까지도 뭐 100억 이상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연봉을 100억을 준다?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프로스포츠 선수들보다도 몇십 배 이상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집이 저기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다. 삼성전자 본사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집도 마련해줘요. 근사한 집. 그 다음에 전용 자동차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전용 헬기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해주는데 그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에이전시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대리인 비용. 대리인 비용이 이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될수록 많이 들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대리인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도 이의원을 삼성전자의 경영자로 하려는 이유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 잘할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대리인 비용을 써가면서 혜택을 받는데 일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관용 자동차를 내어줘서 일할 때 편히 쓰라고 목적으로 이제 관용 자동차를 줬는데 그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사는 집에서 파티를 열거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리고 회사 돈을 급여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비용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제 이익을 위해서. 가끔씩 이제 TV에 보도되는 경우 보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법인카드 같은 경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보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문제가 돼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에 별로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워낙 인지도도 높고 제품이 인기가 많으니까 경영에 있어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현상 유지 정도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주주자본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다. 그로 인해서는 능력주의가 중시되고 그로 인해서 경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영입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작용으로 에이전시 프라블럼이 발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리인 문제라는 것은
전문 경영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모럴 해저드죠. 모럴 해저드. 모럴 해저드를 뭐라고 하죠? 도덕적 해이라고 해요.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라고 하면 이거 쓸 때 잘 써야 돼요. 도덕적 해인데 이거 어떤 친구들 회의라고도 쓰더라고요. 주관식 시험 문제를 낼 경우.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도덕이야 안녕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 막 이렇게도 써요. 이런 경우 정답으로 줘야 되나 부분 점수를 아니면 틀리게 해야 되나 이런 거 한글 표기 좀 정확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발생할 수 있다. 누구의? 전문 경영자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이런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국가들로는 미국이나 영국이 대표적이라고 해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셔널 매니저가 한 거의 7-80% 이상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너 경영이 많잖아요. 대기업 지배 구조를 봤을 때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한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제가 지우고 있을 동안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재빨리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조직을 둘러싸고 있으면 이 조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저번에 경영 역할, 매니저리얼 롤 공부할 때 이해관계자에 대한 얘기 했었죠. 스테이크홀더가 어떤 개념이었죠? 스테이크가 이게 막대기잖아요. 막대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의 어떤 원료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자들이 있고, 그죠? 이른바 서플라이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제품을 사주는 구매자, 바이어라고 하죠. 이 말 조금 어려우면 제가 농심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농심에서 어떤 거 나오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라면.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농심이라고 해봐요. 이 주식, 이 회사를. 그럼 농심 같은 경우에 라면 만들려면, 면 만들려면 밀가루 필요하고, 스프 만들려면 뭐 고춧가루나, 그 다음에 뭐 또 있다? 스프에. 다시마도 들어가죠. 너구리 같은 거 보면. 그죠? 그 다음에 뭐 표고버섯 같은 것도 들어가고, 버섯도. 그러니까 그런 스프나 밀가루 같은 거, 스프나 밀가루, 그러니까 면을 만들어주는 원료를 납품하는 공급자들이 있을 거고, 농심에서 라면 직접 팔지 않잖아요. 마트에다가 납품하죠.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납품을 하죠. 구매자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농심이 잘 되면, 그러니까 농심 제품이 잘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공급자, 구매자 다 좋은 거예요. 그죠? 밀가루 회사는 밀가루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있어? 컨슈머,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농심이라는 회사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 그 다음에 농심이라는 회사가 이제 저기 전라남도에 공장을 하나 신설해요. 그러면 공장 신설할 때 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근데 농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인기가 많으면 역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행복할 수 있다. 왜냐면 돈 빨리 갚을 테니까. 자, 은행이라고 하죠. 그냥 저번에 금융기관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해관계자가 돼요. 왜냐하면 정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돼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되고 경제 성장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예를 들면 정부의 규제 같은 게 기업 활동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려할 수도 있고 완화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해관계자가 되는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뭘 목표로 한다? 공존, 공생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핸드아웃 보면 고객이나 노동조합, 채권자, 정부, 금융기관, 자사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의식한다.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이해관계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에서 능력주의보다는 연공주의가 우선시 될 수 있어요. 자사의 직원들도 중요해요. 일하는 사람들. 능력주의에 따르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회사를 나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충성심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직원들도 중요하다. 일본 같은 기업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성격이 좀 강하죠. 대체로 이제 정리해고를 잘 안 하니까. 기업, 뭐 일본도 이제 많이 능력주의로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끝까지 근속하는 어떤 조직 분위기가 남아있기도 하죠.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그쵸? 제가 볼 때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나 주주 자본주의 모두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캐피탈리즘의 두 가지 원리, 주주가 주가 될 것이냐, 이해관계자가 주가 될 것이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 저번 시간 거 복습하고 주주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좀 이야기했더니 벌써 1부가 끝났네요. 2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